2008년 7월 7일 오전 5시 30분경 상하이 창린구에 위치하고 있던 진센 빌딩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였고 4층에서 5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외국인 여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23세 다이애나였습니다. 입국 기록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2008년 6월 24일에 입국하였고 상하이에 도착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었죠. 부검 결과 그녀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사망 시각은 대략 7월 6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여러 개의 저항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범인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녀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애나는 1986년 캐나다 솔트 스프링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애나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캐나다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모델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이 끝난 후 그녀의 소속사는 잠시 상하이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마을에 살았던 다이애나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동의하게 되었죠. 그렇게 2008년 6월 24일 다이애나는 상하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진센 빌딩 6층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상하이 현지 언론과 많은 해외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으로 인해 경찰은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죠. 다이애나가 거주하고 있었던 602호 현관문 안쪽 손잡이와 거실 여기저기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혈흔으로 보았을 때 다이애나가 거실에서 공격을 받은 후 그곳에서 도망쳤지만 범인에게 공격을 받아 계단에서 숨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601호와 603호 거주자들에 따르면 7월 6일 밤 11시 30분경 복도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고 그들은 단지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고 말했죠. 창문과 발코니 등 어디에도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면식범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그녀의 지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다이애나의 룸메이트 또한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샬롯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외출했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빌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은 샬롯이 말한 그대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사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다이애나의 중국 에이전시를 조사한 결과 그녀의 급여는 한 달에 약 $1,000 정도였으며 그녀가 거주하던 집은 회사가 제공했고 임대료는 그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제한된 수입으로 인해 그녀는 추가 수입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그녀가 퇴근 후 술집 및 기타 장소에서 알바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그녀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캐나다 언론은 다이애나가 상하이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다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가 살해되기 하루 전에 통화를 했었고 그녀는 상하이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혼자 외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애나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아주 순진하고 나쁜 습관도 없으며 또한 다이애나의 통화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다이애나는 상하이로 온 후에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복수심이나 감정 때문에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샤롯에게서 다이애나의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여행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사관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샬롯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평소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관문을 꼭 닫지 않았고 밤에도 이음새를 남기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이애나가 문을 닫지 않아 누군가가 절도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결국 절도가 살인으로 변질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그 빌딩에는 비교적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7월 6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감시 영상을 유심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은 수상한 남자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밤 11시 3분에 검은 옷과 흰색 신발을 신고 빌딩에 들어왔었고 밤 11시 47분에 빌딩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11시 3분부터 11시 47분까지는 40분 이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남자는 빈손으로 빌딩을 나왔었죠. 사라진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여행 가방을 그 남자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를 가볍게 넘겨버리기에는 무언가 찝찝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포착된 영상을 면밀히 보게 되었고 그가 빌딩을 나갈 때 왼쪽 셔츠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빌딩에 들어갈 때는 옷이 멀쩡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문제는 도난당한 물건들이었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들을 확인하였고 그 남자가 7월 7일 오전 3시 57분에 자전거를 타고 빌딩을 한 바퀴 돈 뒤 빌딩을 살피다가 재빨리 사라진 영상을 경찰은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빌딩의 CCTV 영상 시간을 오전 5시 30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 남자가 4시 6분에 다시 빌딩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4시 37분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재빨리 빌딩을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샬롯은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다이애나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죠.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주변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7월 6일 밤 11시 47분에 그 남자가 빌딩을 나온 시점부터 CCTV를 통해 그 남자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7월 7일 0시 40분쯤 민항구에 위치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새벽 3시 16분에 인터넷 카페를 나와 자전거를 타고 새벽 3시 57분에 다시 빌딩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인근 찻집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경찰은 찻집 직원에게 그 남자가 찍힌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찻집 직원은 그 남자가 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했지만 보름 전에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가게에 등록되어 있던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그 남자의 신원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나 가게 직원은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경찰은 사건의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 남자는 상하이에 오기 전에 후저우시에서 시간을 보냈었다고 말했고 그가 찻집에서 일하는 동안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직원은 그 사촌이라는 사람이 후저우시의 아동복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죠. 또한 그 남자의 고향이 랑시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두 그룹으로 나눠 용의자의 사촌을 찾기 위해 후저우시로 향했고 또 다른 그룹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랑시언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후저우시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아동복 공장이 한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십 개의 아동복 공장이 있었으며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용의자의 고향인 랑시언 출신이었습니다. 수색이 공개되면 용의자와 주민들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은 용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도주하거나 잠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조율하고 있던 중 현지 경찰이 용의자의 사진을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2년 전 그곳에서 일했었고 그의 친척들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용의자의 친척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8세였던 첸준이었습니다. 첸준이 고향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고 랑시연의 경찰들에게 재빨리 첸준의 신원을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첸준은 전날 2세대 신분증을 교체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첸준은 경찰서를 떠날 때 신분증을 받으러 다음 날 다시 방문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1일 오전 7시 55분, 첸준은 모습을 드러냈고 교차로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첸준은 체포된 후 사형은 피하고 싶었는지 재빨리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990년생인 첸준은 중3 때 학교를 중퇴했고 일을 하기 위해 16살 무렵 고향을 떠났습니다. 첸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항상 돈을 모을 수 없었죠. 2008년 6월 20일 그는 찻집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때 첸준은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7월 6일 그는 찻집 근처의 진센빌딩으로 가게 되었고 1층에서부터 비상구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중 602호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고 조용히 첸준은 602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후 첸준은 다이애나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무언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첸준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다이애나에게 돈을 꺼내라고 큰 소리로 말했으며 손짓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첸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위협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제야 다이애나는 강도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그와 싸웠습니다. 다이애나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첸준은 패닉에 빠져 그녀를 찌르게 되었고 다이애나는 상처를 움켜쥐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애썼습니다. 첸준은 그녀를 쫓아갔고 결국 도망치는 그녀를 비상계단에서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첸준은 다이애나에게서 강탈한 수십 달러를 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집에 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 후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다이애나의 소지품을 챙긴 후 그곳을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첸준의 증언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칼과 훔친 소지품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꿈을 쫓기 위해 머나먼 타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고작 차비를 마련하기 위한 10대에게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7일 첸준은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